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30일 자정 가까운 시간이네요. 11월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오늘은 이란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을 소재로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핵개발국을 상대하는 두 자세. 이스라엘은 공작하고 거기다가 물음표 하나 넣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은 설설 긴다. 이거는 확실하니까 마침표를 딱 찍겠습니다. 11월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이란 핵과학자 모셴 파크라자데가 피살됐습니다. 그는 이란 국방부 산하 연구 혁신기관의 책임자였는데요. SPND라고 불리는 연구 혁신기구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ADD,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27일은 금요일인데 이란에서는 무슬림 국가니까 주말입니다. 공휴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휴일을 맞아서 피크리자데는 부인과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의 닛산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에 있는 다마반드라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마반드 지역은 부유층 별장이 많은 곳인데 아마 휴식을 위해서 주말에 쉬러 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장 경호원이 찬 차량 2대가 앞뒤에서 호위를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이들이 찬 차량이 우리나라도 왜 지방에 가보면 로타리라 그러나요? 회전식 교차로가 있죠. 거기에 들어서면 당연히 속도를 늦춰야죠. 늦추자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기관총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한 교차로에서 140m 떨어진 곳에서 일본의 닛산 픽업 트럭이 있었고 거기에서 총알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일단은 많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발사되니까 피크리자데 일행이 탄 차는 섰고 그리고 피크리자데도 차에서 내려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닛산 트럭에는 원격 조종 기관총이 설치돼서 계속 발사가 됐다.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두 가지로 보도가 나뉩니다. 아직 이란에서도 정확한 보도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닛산 트럭에서 날아온 원격 기관총 총알이 그를 맞췄다라는 주장이 있고 우리나라 차량이죠. 우리나라 차량들이 해외 중고차로 나가서 잘 팔리고 있는 건 아시죠?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12명이 빠르게 접근해서 그를 쏘고 도주했다. 그런데 이 암살자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잡히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없다. 다 완벽하게 도주했다는 겁니다. 기관총이 설치되어 있던 일제 픽업 트럭은 증거인멸을 위해서인지 그 후에 스스로 자폭장치까지 쐈는지 폭파돼 터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피크리자데는 구조헬기가 날라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사망 그런 겁니다. 조금 다른 보도도 있는데요. 닛산 트럭은 회전식 교차로에 서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피크리자데 차가 지나가는 순간 원격 장치로 닛산 트럭이 터지면서 이 피크리자데 차도 멈췄답니다. 그래서 멈춰 서니까는 갑자기 어디서 괴한들이 나타나서 총을 낭사해서 그와 경호원을 싹 죽였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충 이러한 사건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송한 사진 보게 되면 피크리자데가 탑승했던 자동차 앞유리에는 서너 개의 총구멍이 보입니다. 방탄 유리로 된 방탄차라도요. 권총 정도를 막지 장총, 기관총 같은 건 못 막습니다. 더군다나 근접 사격하면 다 뚫립니다. 이렇게 대놓고 쏜 건데 이건 운전자나 또 그 안에 탑승한 사람을 쏘는 확인사살이죠. 확인사살은 뭔가 하면은 이미 죽었거나 절체절명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을 다시 쏴서 확실히 죽이는 겁니다. 확인사살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도주한 거죠. 완벽하게 사살을 한 겁니다. 근데 현장 부근에는 우리나라도 지방도로에 가보면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CCTV도 거기도 있는 모양인데 그 선이 끊어져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게 되면 휴대전화 쓸 수 있도록 도로 곳곳에 중계기가 있고 중계기로 전선이 들어가잖아요. 그 전선을 다 끊어놨답니다. 즉 전화도 못 걸고 또 흔적도 찍지 못하도록 다 해놓고 공작을 한 거죠. 이란 SNS에서는 현장조 12명 외에 보급과 무기를 제공한 후방 요원 50명이 더 있었다는 설도 있다.
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란은 범인이 누군지 지목하지 못한 채 보복만 다짐하고 있고 속으로는 이스라엘 해외정보부 모사드를 꼽고 있습니다. 모사드. 그리고 이란인 스스로가 파크라자데의 동선을 범인들은 세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태가 원래 1월 달에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미국이 사살했을 때 이란이 당황해가지고 쩔쩔맸잖아요. 그러다가 뭐 자기네 항공기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막 쩔쩔맸잖아요. 자, 이란 핵 개발에서 대단히 강력한 나라 같죠? 겁쟁입니다. 네. 누구든지 간에 주워 맞으면 겁을 냅니다. 우리도 북한한테 주워 맞으니까 문재인 정권처럼 겁쟁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이 승리했죠. 그 조 바이든은 2018년 5월 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했는데 거기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원래 민주당 정부 때, 오바마 정부 때인 2014년부터 15년 사이 13차례 회의를 해서 2015년 7월에 체결된 건데 그 후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년에 미국이 탈퇴를 했죠. 근데 바이든은 다시 들어가겠다. 당선되고 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나라잖아요. 그중에 중국을 뺀 미영, 불러 그리고 유럽의 강력한 부자국인 독일이 들어와서 5+1으로 합의를 본 6자회담을 해서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EU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란은 테헤란 남쪽 300km쯤에 있는 나탄즈라는 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이란이 핵 활동을 줄이거나 중지하면 국제사회는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란은 그 농축하려면 원심 분리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농축용입니다. 3분의 1 정도를 줄여라 10년간. 그리고 그 15년 동안은 우라늄을 일정 수준 이하 3.67% 이하로 농축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3.67% 정도면은 발전용,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연료 만드는 용이죠. 그리고 그 우라늄 농축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도 짓지 마라. 뭐 이런 것을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15년 동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농축 시설을 핵연료 만드는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 만드는 용으로만 써라. 그런 거고. 그리고 이란은 핵 분열 물질을 보유하지 마라. 보유했으면 그거는 핵연료로 다 태워버리고 군사용으로 쓰지 마라. 근데 이제 이란은 이 조항에 있는 일몰 조항에 굉장히 반발을 했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란의 핵 합의는 영원히 해야 되는데 이란이 영원히 군사용 핵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지 말았는데 10 내지 15년 동안만 안 한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엔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불만이었고, 두 번째로 이란이 북한과 동시에 같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그 걸프만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바레인, UAE 다 불만인 거죠. 이라크도 마찬가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랑 얘기가 안 되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뭐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싸우니까 들어가서 장교를 복무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네타냐후 총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부정부패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얼른 미국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죠. 그래갖고 이제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고 2017년 1월 달에 트럼프가 취임했는데 트럼프는 바로 일몰 조항에 굉장히 반발을 한다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8년 5월 8일 이란 핵 합의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보복을 가하겠다라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트럼프 덕택에 힘을 받았죠. 2018년 4월 30일 텔아비브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뉴욕이 더 크듯이 텔아비브가 더 큽니다. 해안에 있는 도시, 좀 안전한 데죠. 거기에서 이제 이란이 핵 합의를 한 뒤에도 아마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핵무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이란을 노린 거죠. 그리고 이란의 아까 SPND, 우리의 ADD 비슷한 그 기관이 핵무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책임자는 파크리자데다라고 사진까지 딱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파크리자데를 암살한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하고 있는데 아직 확증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도 이제 움직였는데요. 2019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마라라고의 그분의 트럼프의 별장이 있죠. 거기서 TV를 보다가 트럼프가 마침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반미주의자, 반이라크 정부주의자들이 화염병 공격을 했어요. 그게 나오니까 상당히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인 1월 3일 날 새벽, 이란의 쿠두스 부대라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특전사라고 할까요? 거기에 솔레이마니 장군이 사령관인데 그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거는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계 민병대, 즉 반미 세력이죠. 그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다 알고 그때 MQ-9 리퍼 무인기죠. 그게 하늘에 떠 있다가 쏩니다. 정확하게 쏩니다. 그거 동영상이 몇 번 나오는데 이건 가서 뻥 터지지도 않아요. 그냥 팍 꽂히는, 화살처럼 꽂힙니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만 죽죠. 그러니까 차에서 애들 딴 사이 도망갑니다. 그것도 팍팍팍 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화살이 날라오니까 뭔지 압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정밀 무기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려졌었죠. 솔레이마니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과도 같이 협력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업에도 하고 같이 돈도 만드는 걸로 정보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랬고 2020년 7월 20일 그 나탄스 농축시설에서는 원인 모를 화재와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이란이 하도 이제 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이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 증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는 이란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걸프만, 우리로 얘기하면 황해 같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 건너편에 우리가 있듯이 걸프만을 건너오게 되면 바로 이제 바레인, UAE,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설득해서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맺으라고 밀어붙입니다. 여기에 UAE와 바레인이 동창합니다. 2022년 8월 13일 UAE와 이스라엘은 국교를 맺는 기본협정을 맺습니다. 이게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기본조약 맺은 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 협정을 일명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어코드라고 하는데, 이로써 이스라엘은 1979년에 이집트와 국교를 맺었고 1994년에 요르단과 국교를 맺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랍 국가와 평화협정 맺은 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UAE는 걸프만 지역, 즉 이란을 바라본 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죠. 그리고 두 달 뒤인 10월 18일에는 역시 걸프만 국가인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기본협정을 체결해서 국교를 맺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은 국교를 맺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11월 19일 한 달 뒤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같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22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왕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정치를 못하고 왕세자가 하고 있는데 그 왕세자를 만났습니다. 네. 이건 결국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전선을 하겠다는 거죠. 네. 두 나라는 수비하지 않았지만 같은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닷새 뒤 이란의 핵과학자가 27일 날 테헤란 외곽에서 사살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종교가 같아도 국익이 다르면 적이 되는 거고요. 또 종교가 달라도 국익이 같으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냉정한 국제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문정부에서는 민족주의에 젖어갖고 무조건 북한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 국제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같은 무슬림 국가인 터키하고도 수교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들이 서로 필요해서
국익을 맺은 겁니다. 국익 때문에 종교 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와도 수교를 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국제 정치 핵심입니다. 사우디 또한 국익을 위해서는 종교 제일주의로 안 갑니다. 1981년 이라크가 오시라크의 원자로를 프랑스 지원으로 짓고 있었는데 그게 사우디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때린다고 하니까 자기네 영공으로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하고 공중급유기가 떠서 공중급까지 해주면서 지나가도록 해줘갖고 오시라크 원자를 때려 부수는 오페라 작전을 완성하도록 도와준 바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엔은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만 핵을 갖고 나머지 나라는 못 갖도록 했잖아요. 그 나머지 나라가 갖게 되면 딴 나라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도 못 갖게 돼 있으니까 너희도 못 갖는다. 아랍 국가들. 너희들은 절대로 절대 반지를 끼면 안 된다. 네, 절대 반지 끼면은 다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유하거나 아니면 너가 보유한 걸 깨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입니다. 모사드는 이러한 국익 우선주의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1960년대 이스라엘 해외정보부는 다모클레스 작전이라는 걸 추진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치 출신의 독일 과학자들이 로켓 미사일이죠. 미사일 초기 단계 거를 개발해서 이집트에 공급하려고 한 거를 차단하는 작전입니다. 서독국제의 로켓 과학자 하인츠 쿠르그가 62년 9월 11일 독일 미넨에서 사라진 게 지금까지도 이 사람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모사드 공작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8일 이집트의 할루안에 있는 비밀 로켓 공장인 팩토리 333에서 우편으로 온 소화물이 터지면서 5명이 숨지고 프로젝트 실명자가 눈을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치 기술자를 통해서 나치가 2차 대전 때 V2라고 하는 로켓을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그 기술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격하는 로켓을 만들려고 한 걸 좌절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사드라는 의심만 있지 증거는 없어요. 90년 3월 20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벌이 집 앞에서 숨졌습니다. 이 벌이라는 사람은 이라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야포인 바빌론 프로젝트를 이라크로 받아서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사드가 했다는 주장만 있지 증거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년도에는 이스라엘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공중급유를 받아가면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때리는 오페라 작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사드하고 이스라엘 공군이 같이 한 거죠. 그리고 2007년 9월 6일에는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하는 오차드 작전을 역시 이스라엘 공군하고 정보기관이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F-15를 동원했죠. 그리고 2012년 이란에서는 4명의 핵 과학자가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뭐 이름은 좀 복잡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그 테헤란에 가보면은 중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교통질서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차를 몰고 가면 차가 막힌단 말이에요. 또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들이 자석을 차에 딱 붙입니다. 그 자석에 폭탄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들 지나가죠. 그 후에 빵 터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4명의 핵과학자를 죽이고 한 사람은 부상 입고 살아남았는데 범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벌써 달아났잖아요. 자, 이렇게 자기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위험한 무기를 갖거나 하게 되면 가차없이 오퍼레이션의 군사로 얘기하게 되면 작전이고 정보위 세계에서는 공작이고 의사들이 하게 되면 수술입니다.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모사드는. 근데 같은 핵개발국을 상대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많이 드십시오. 퍼주기를 합니다. 많이 드시고 잘 해주십시오 하는 건 조상님께 하는 거고요. 푸닥거리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도 기분이 좋아서 나를 어떻게 밝혀주는 거지. 우리 죽이겠다고 핵무기 만들어 때 갖다 주면은, 아이고, 잘 드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잘 먹고 우리 죽입니다. 지금 퍼주기 하는데 이것도 북한이 요즘은 완벽히 차단해서 성공시키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상일 통일부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유엔 식량 계획을 통한 대북 쌀 지원 비용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다. 월 세계 식량 기구를 상대로 사업 관리비 1,117만 달러
환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쌀 5만 톤을 작년에 북한에 주려고 추진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추진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그 돈을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에 세계식량기구를 통해서 5만 톤의 쌀을 북한에 주겠다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있어요. 그 통일부 산에. 거기서 의결을 했는데 북한이 답이 없어갖고 돈을 만들어 놓고 월드푸드 프로그램이 줬는데 못 보내니까, 쌀을 못 보내니까 돌려받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벌벌벌 기는 거죠. 제가 뭐 우리나라 정보기관을 잘 꿰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쭉 봤을 때는 좌와 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역대 정부 중에서 노태우 정권 이후에 우리 정부는 북한과를 상대할 때 대화 우선주의를 했지, 그걸로 북핵을 막으려고 했지, 공작으로 한 거는, 특히 이 모사드식으로 공작을 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공작은 해외에 나가갖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파는 사람들을 귀순시키는 그런 공작은 많이 했어요. 또 태영호 공사를 뭐 황장엽 씨를 뭐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오는 공작은 했지만,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북한의 핵을 만드는 기술자라든지 핵 시설을 파괴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그 시설을 때리는 그러한 공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북한이 핵실험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토양을 갖고 와서 북한이 핵실험한 게 어떻다 하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차원이 고등학교고 대학생 차이입니다. 그러나 박정희와 전두환 때는 필요하면 대북 침투 공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특히 장거리 미사일은 개발하기 전이었죠. 영화 실미도를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때 실미도 모자도 하나 선물로 받고 그랬는데, 실미도에 대한 질문이 나오길래 뭐 제가 꿰고 있어 답변을 했더니만 1등을 해서 받았었습니다. 이 실미도를 보게 되면 대북 공작한 거를 나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그건 실패한 거였지만 우리가 당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하는 걸 억제한 거는 우리가 퍼주기였는지 아니면 가서 때렸기 때문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정원 역사를 쭉 보면서 늘 불만인 게, 왜 이렇게 못하냐는 게 난 불만입니다. 미국 CIA는 1945년, 6년쯤에 만들었으니까 한 역사가 75년쯤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큰 성과를 거뒀어요. 가장 큰 건 뭐냐? 숙적 소련을 붕괴시켰다. 동유럽 공산국가를 붕괴시켰다. 네, 위대한 대전략, 대공작을 한 거죠. 대단한 공작을 한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학자들이 이론을 쫙 만들고, 그게 누구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쭉 만들고, 그 다음에 서독의 해외정보기관인 BND도 동독 와해 공작에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독이 서독에 평화적으로 합치는 평화통일이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 국정원은 내년이면 창설 60주년인데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간첩이나 몇 마리 잡았지. 북한을 붕괴시켰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암살했습니까? 북한의 핵과학자를 납치해왔습니까? 암살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약한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나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같은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팍 죽이고 퍼주기를 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성공시켰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 필요해 하고 막아줄 텐데, 거꾸로 정권의 어떤 개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라고 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모색한 거 아니냐, 적과의 적대적 공생을 한 게 아니냐고 전 늘 의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공활동을 이유로 정치권에 충성하는 그런 악명을 떨쳐니까 좌파들은 또 그걸 또 막 확대 재생산해서 퍼뜨렸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큰 힘인 대공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원 만들겠다. 이제 뭐 법사위하고 본회의가 남아있긴 했지만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개정안은 통과될 걸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정원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정보를 빼내거나 뭐 그런 공작은 했어도 김씨 정권을 와해시키는 대공작을 안 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공작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러한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없애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누구 편이냐는 게 제 의문입니다. 공작은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필수악인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이 적을 제거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국민이 바라는 평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서 그걸 체결하죠. 군사작전으로 가서 딱 제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왜 공작이나 군사적 작전은 반대합니까?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은 상당히 잔인한 공작을 합니다. 네, 사람 죽입니다. 공개하지, 그리고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사드가 그런 것처럼. 그러한 공작이 무서워서 상대방이 평화협상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애들 다뤄도 매를 딱 들고 가면 빠르죠. 물론 늘 매를 들라는 게 아니에요. 매 안 들고도 할 수 있죠. 엄한 모습으로. 그런 게 일종의 공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굉장히 무서워야 되죠. 그렇게 하면 말을 듣는데, 안 그렇고 뭐 이거 해라 저거라 하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죠. 말로는 누구도 안 집니다. 중국 사람들이 투이불파합니다. 싸우기는 싸우되 절대로 판은 깨지 말자. 말싸움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한테 안 져요. 요걸 제일 잘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번 빵 쳐야 됩니다. 베제티우스 로마의 전략가인가요? 그분이 얘기한 유명한 격언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전쟁에 대비하고 이렇게 힘을 줘야만 상대방이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대화에 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기관은 굉장히 강력하고 음습해야 됩니다. 저는 강력한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평화를 지킨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평화를 확산시키고 통일을 이뤄준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길이 아닌 강력한 국정원이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만들어줍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국정원의 원래 모토가 돼야 됩니다. 옳은 겁니다. 그게. 제가 이스라엘 한 2번 가봤어요. 이스라엘 뭐 다 봤다고 할 수 없지만 그들도 국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국경선에 우리처럼 쭉 줄 서 있는 그런 군대를 못 봤어요. 뜨문뜨문 있기는 하던데. 그거 텅 비워놨어요. 물론 사막 지역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누구든 도발을 하게 되면은 뚫으려면 다 뚫어요. 도발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넘어가서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도발을 못해요. 무서워서. 뚫을 수는 있는데 뚫었다가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맞으니까 안 합니다. 우리 군대는 저도 수없이 가봤지만 휴전선에 쭉 서 있잖아요. 늘 뚫립니다. 그리고 뚫고 들어와도 우리는 응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한 곰이죠. 저쪽에서 봤을 때는. 아유, 미련 곰탱이니까 또 뚫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군이 대응을 못한다. 유엔사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 정보사라든지 국정원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면 북한도 찔끔합니다. 그게 바로 실미도 같은 부대였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많은 군대를 깔아놓고도 뚫리는 인력 위주의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디펜스, 방어적인 군대고, 이스라엘은 딱 애들을 모아놓고 훈련만 시킵니다. 전선은 안 지켜요. 뚫렸다 하면 이 부대 가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이게 억제, 디터런스에 의한 방어입니다. 디터런스에 의한 방어를 하는 게 미국 등 그런 강력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 당나라군처럼 인력 위주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응징은 절대로 안 되고, 오히려 북한에 갖다 바쳐야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거꾸로 북한한테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육체핵 실험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우린 북한은 잘 대해줬는데 북한은 우리를 우스운 존재로 보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뭐 주고 뺨 맞는 꼴이 된 거죠. 북한은 지금 그 많은 북한에게 기회를 줬던 우리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정부가 지금은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찍어내고 국정원을 찍어내고, 기무사는 이미 찍어버렸고 국군도 이미 찍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국가가 돼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핵개발국이라고 하는 적을 앞에 둔 두 나라의 태도가, 네타냐후하고 문재인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게 우리 국민성 때문 아닌가요? 한번 이스라엘이 개입한 걸로 보이는 이번 이란에서 있었던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한번 국민 여러분, 이 정보기관을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국제정치의 핵심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 의견은 강력한 공작기관이 있어야 대한민국 통일은 이루고 북핵도 해결할 수 있다. 육자회담 되지도 않는 거 뭐 해봐야, 또 남북회담 되지도 않는 거 해봐야 소용없다. 밀고 치고 하면서 회담하고 해야 평화적인 북핵
박핵 제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